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헤아려 보니까 1년 1개월 만에 뵙는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너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더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 1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저하고 똑같은 이름의 작가님이 맞아요. 매일 나오셨어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분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예. 워낙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아유, 오늘 아침에 조간 보셨죠? 지금 트럼프가 예. 멕시코고 캐나다 예. 관세 20% 일률적으로 매기고 시작하는 거죠. 예. 중국은 지금 그 추가 관세 10% 더 매기겠다고 했고 예. 한국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뭐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이러면서 10% 내지 20% 매기겠다. 중국은 아마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 같고요. 예.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진짜 심각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이 충격파까지 겹치면 저는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추락할 때는 사실 전망도 제대로 잘 안 돼요.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몇 %로 갈지 예측도 안 됩니다. 그게 97년, 98년 IMF 위기 때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 뭐 경제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예. 더 구체적으로 최상목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최상목 부총리 또 우리 지금 용산의 정책실장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정책들 있잖아요. 민간 중심으로 가고 감세를 하고 그러다가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적자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 정책이 있었냐? 또 제대로 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유능한 분들인데 이 팀으로는 앞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예.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무조건 팀 바꾸고 경제 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예. 예컨대 우리가 적극적 재정 정책 이런 말 하잖아요. 늘 건전재정 이러면서 국가부채 재정적자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세수결손 지난해 원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장이라 그러죠.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그동안 감세해왔던 것도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세 정책도. 예. 며칠 전에 그러니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조간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내년 초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딱 나오는데 그날 바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질문을 들었더니 약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 내년 예산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추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용산에서 부인을 했어 일단. 맞아요. 예, 저도 봤는데 예.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12월 첫째 주까지가 예산 심의가 아주 집중적으로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이야기를 꺼낸 타이밍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 정부가 늘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늘 보면 용산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재부는 그걸 뒤에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추경 이야기도 타이밍은 굉장히 엉뚱했어요. 그러니까 677조 원의 내년 예산을 심의를 다 해놓고 네.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서 경제가 되게 안 좋으니까 추경을 2025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저는 순서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타이밍의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추경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다 국회에서 끝나면 그거는 그대로 통과시켜 놓고 아까 제가 재정 지출 그동안 건전재정 이러면서 건전재정도 제대로 못 지켰지만 지금은 내년 경제가 워낙 정말 진짜 IMF 위기 못지않은 그런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거, 어려운 분들 돕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재정 지출 늘리는 거, 이거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경제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철학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제 정책이 뭐가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니 민간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한다. 그건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 공안 이야기죠. 그러다가 감세 건전 재정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의 역할, 특히 적극적인 산업 정책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철학도 없었고 지향성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 우리가 경착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제가요. 아까 제가 추락하면 날개가 없다는 경착륙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단기적인 경착륙을 막아내기 위해서 연착륙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 늘리는 거 플러스 이제 좀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경제팀은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전국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석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또 발의됐고 어제 또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됐습니다. 뭔가 도돌이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전국 상황을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지금 한국 경제가 민생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갈 그런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예. 정치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수도 없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여론조사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맨날 국정 실패 1위 나오잖아요. 2위가 경제 민생이에요. 맞아요. 그 자체도 충격적인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늪이라 그럴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미흡했죠. 부족했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저는 특검 받자는 입장이에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받고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를 경제에 집중하라. 저는 그런 생각인데 대통령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양심, 소신 이런 데 이제 그냥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대신에 대통령은 말씀하신 약속이라도 꼭 좀 지키고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다시는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 이런 거 지키고 이제는 정부 여당은 경제에 집중해야죠. 휴대전화 바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휴대전화 바꾸고 뭐 이번에 뭐 남미 출장 가는데 안 따라가고 그런 건 아니 휴대전화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게 무슨 쇄신책이에요. 예. 우리도 뭐 휴대전화 바꾸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 바꾸면 그거 저 바꾼 데 가서 그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하고 문자하고 사진하고 다 옮기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옮기면 뭐 옛날 전화하고 똑같죠. 그래 그 개인 전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아무튼 그 기자회견 이후로 하여간 뭐 인사개편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당연히 개편해야죠. 저는 총리, 부총리, 뭐 장관, 용산 다 바꾸는 입장이고 예컨대 의료 사태 같은 거 심각한데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대로 두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사태도 물론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복지부 교육부 장관은 당연히 바꿔야죠. 노동도 마찬가지고 뭐 장관 바꿀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면 개각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도 뭐 그 나물의 그 밥 이런 식으로 개각해갖고는 쇄신 국민들로부터 쇄신의 의지가 있다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진짜 좀 제대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정권 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개각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경제총리 설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름 실명이 하마평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 경제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덕수 총리가 경제총리였잖아요. 그런데 뭐 경제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2년 반 동안. 경제는 부총리를 유능한 사람 모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명태균 이른바 이제 야권의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 의혹 릴레이인데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음. 그다음에 보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다수가 사기꾼 한 사람한테 놀아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 그런 사람한테 엮이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 제가 그 검사들 정치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치라는 게 진짜 깨끗하고 유능하게 정치인한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검사들 생각하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구분한 눈도 없는 거죠. 그래 엮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 저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창원지검이 예. 진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특검 압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근데 없을 사건의 거다. 본류이자 첫 시작이 이른바 김건희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는데 그렇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끝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도 다 증거잖아요. 예. 그게 그 안에 텔레그램이 뭐고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창원지검에 지금 하고 있는 팀들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는 해야 국민들 의혹이 풀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대폰 그거 바꾼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검찰에 제출하셔야죠. 그 명태균 씨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예, 그 대선 후보 경선 토론 과정에서 그 대표님이 그러니까 손바닥 그 왕자, 예, 천공, 예, 뭐 천공 얘기했고 이랬을 예. 때 명태균 씨가 예. 대표님에서 바보야 바보. 그러면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때 뭐 손바닥 왕자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길래 제가 그걸 뭐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 그러고 윤석열 후보 토론할 때 제가 그 주변의 어떤 주술적인 그런 데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죠. 네. 다른 후보들은 별로 지적을 안 했어요. 그걸 갖고 뭐 모르겠어요. 뭐 저는 사기꾼한테 바보란 소리 듣는 게 그게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분이 저를 어떻게 비난을 하든 저는 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도대체 보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런 사기꾼한테 엮인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데 이번에 그 사건은 정말 김건희 여사나 뭐 누구든 성역 없이 좀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존재를 대표님은 몰랐어요? 그 소문 못 이름은 들었었어요? 들었죠. 아, 이름은 들었어요? 예, 2021년부터 이름은 들었고 네. 제가 딱 보니까 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좀 조심해라. 제한테도 뭐 심지어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오. 아니다. 그런 사람 잘못 만나서 잘못 엮이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일체 차단했죠. 접촉을.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그 만나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이야기를 오히려 제가 주의를 줬죠. 오히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아까 뭐 여기야 연장선상인데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아니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계속 비판하는데 저는 대표님 평가는 어때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네. 최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예? 그 수사에 외압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처음부터 저는 본인과 배우자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다. 민주당이 수없이 막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막 넘기는 자기들 여당 때는 하지도 안 해놓고 자기들 야당 되니까 막 넘기는 예. 그런 정책적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 이거는 옳지 않죠.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관행, 전통 내지 금도를 어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그냥 그냥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이고 어떻게 보면 깊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본인과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봤습니다. 외교 참사라는 평가에 동의하시죠?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들이 찬성해 주면 지난 7월에 26일 날 찬성해 줄 때 이거 왜 찬성해 주냐. 일본이 강제 동원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 확실한 약속을 예. 안 하는데 이걸 왜 동의해 주느냐. 우리가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고 추도식도 일본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추도식에 뭐 강제 동원, 강제 노역 이런 표현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7월 달에 첫 단추 잘못 꼬인 게 계속 온 거고 그동안 뭐 보면 우리 옛날에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배상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계속 양보했는데 일본의 그 아주 편협하고 속 좁은 외교에 우리가 계속 당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기시다 총리한테 통 크게 양보하고 나중에 후불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특히 역사 그다음에 영토 주권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는 저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보와 경제는 협력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3주째 당원 게시판 둘러싸고 지금 계속 분란 중인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이게요. 한동훈 대표가 부인과 가족들한테 야 그런 거 썼냐 한마디 물어보면 끝난 일이에요. 예? 그죠? 썼는지 안 썼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국민들 아무 먹고 사는 문제가 관심 없는데 지금 5일 시작해서 벌써 20일째 지금 이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처신하는 거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 부인 보호하려고 부인의 잘못을 덮고 보호하려고 특검법 거부하고 하는 거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가족들 문제 나오니까 그거 말도 못하고 이 일을 이렇게 키운 거는 저는 물론 뭐 소위 말한 친윤 이런 데서 한동훈 대표를 막 그냥 이 문제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그것도 저는 보기 되게 좀 꼴사나워요. 예. 의도가 많이 보이니까. 예. 근데 그거 하루 만에 우리 집사람이 했다면 만약요 가족들이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거 좀 엽기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는 법을 떠나가지고 엽기적인요? 우리 정치에서는 정치인이 제가 제 와이프하고 제 딸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 댓글 써. 그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금도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썼다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문제고 사과했으면 뭐 지금쯤 끝났겠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는 한 대표가 왜 이렇게 처신한지 모르겠어요. 법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않느냐. 검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고 두 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정치권에는 법을 뛰어넘는 국민들이 상식 맨날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기 가족이 잘못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밖에 무슨 뭐 피의자가 경찰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면서 나는 법 위반한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 저게 정치라는 게 저렇게 잘못 배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십니까? 그분 정치인 아니죠. 아직 검사잖아요. 하는 거 보면 맨날 법 따지고. 아직도 검사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러고요. 이런 데 있잖아요. 국민이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하겠다 그랬잖아요. 전당대 그것 때문에 걸고 당대표 됐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니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김건희 특검법을 말을 못합니까?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표를 의식하거나 자기의 어떤 당 안에서의 처지를 의식하거나 대통령의 관계를 의식하거나 전부 다 그런 계산 때문에 나오는 처신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못됐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좀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저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다만 두 판사님 모두 진짜 법리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예. 근거해서 판결을 해 주셨길 바라고 우리가 왜 1심에서 안 끝나고 2심,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그 판사님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검찰이 탈탈 털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 보통 정치인들이 다 저 정도 불법과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한국 정치는 끝장난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만 한다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날 거다라고 보고요. 2심, 3심 기다려보고 저는 제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하고 법원 있잖아요. 예. 법원이 내년까지는 많은 재판을 좀 매듭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고 2026년, 27년에 가면 지방선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자칫하면 트럼프가 온갖 잘못을 저질러 놓고 대통령이 됐듯이 우리가 그런 국면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그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 끈질긴 잡초 같은 생명력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정치를 하면서 예. 그렇게 생존만이 오리지널 생존만이 목표고 그런 불법과 이런 걸 저지르고 또 얼굴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 같아요. 예? 끝까지 저렇게 살아남는 데만 그 정치가 자기가 살아남고 무슨 한 자리 하는 데만 목표를 두면 우리는 과거 정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사퇴하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나서 정치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인데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제로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